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교육위원 이수정입니다. 연구를 통해 간호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간호학술대회가 어느덧 43회째를 맞이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방송 중에 채팅창에 간호학술대회 평가서 링크를 올릴 예정입니다.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1만 원의 쿠폰을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박남희 회장님이십니다. 본 학술대회에 총평을 해주실 동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이신 주현옥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제43회 간호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박남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본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1년 처음으로 시작한 간호학술대회는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간호 전문직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변화하는 간호 학문과 간호 현장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연구를 통해서 간호 실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간호사들이 연구와 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힘든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우리 부산 회원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의 귀한 결과물들입니다. 총 23편의 논문이 공모되었고요. 그중 당선된 2편의 논문과 9편의 포스트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행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맡아주신 주현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익한 특강을 해주실 최수정 전문간호사협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본 대회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더하여 간호의 무궁한 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강 순서입니다.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이신 최수정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부산간호학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수상자께 전달할 꽃다발이나 선물을 준비해 오신 분은 단하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박남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간호학술상은 2022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부산 회원들의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총 23편의 공모된 논문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11편의 논문이 당선되었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강미수, 박지영, 이윤리, 전세은, 황원정, 화명일신기독병원 이은정 이상 6명입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은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여상 부산대학교 병원 강미숙 혈액투석 환자의 음식 갈망, 환자 활성화 및 가족 지지가 식이 자가 관리에 미치는 영향. 위 논문이
간호실무와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8회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박지영. 간동맥 확색전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이율리. 동영상을 활용한 수술 전 교육이 보호자 입회 중인 정형외과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화명일신 기독병원 이은정. 중년 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 예측 모형.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전세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황원정. 암 환자의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박남희 회장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김나래, 한국수자원자력 박송희, 주올름 이상 3명입니다. 박송희 회원은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상장은 소중히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은 상장과 함께 상금 7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 부산대학교 병원 김나래. 간호사의 직장 내 무례함이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조직 침묵, 수간호사 진정 리더십의 조절 효과. 위 논문이 간호실무와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8회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 주올음. 중장년층 입원 환자의 스마트 모니터 기반 모바일 헬스 이용 의도에 관한 경로 분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노보영, 부산대학교 병원 조은주 이상 2명입니다. 부산 간호학술상 최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부산 간호학술상 최우수상 동아대학교 병원 노보영, 임상간호사의 항생제 스튜어십 인식도와 수행도. 위 논문이 간호실무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8회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 부산대학교 병원 조은주, 심장수술 환자의 선망 예측을 위한 프리델리릭 모델과 이프리델리릭 모델의 타당도 비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수상 논문 중에서 최우수상 2편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쉬는 시간에는 현장에 계신 수상자분들과 함께 임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 기념 촬영이 있으니 단상으로 올라와 주셔서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들게 결실을 이룬 만큼 매편 발표할 때마다 많은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15분이며 발표자분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논문 발표를 다 마친 후에 갖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메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임상간호사의 항생제 스튜어십 인식도와 수행도를 동아대학교 병원 노보영 회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간호사 노보영입니다. 임상간호사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와 수행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세기 중반 항생제의 발견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의료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의료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유기체가 내성을 갖게 되어 수많은 항생제가 효과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CDC에서는 연간 200만 명의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되고 2만 3천 명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한다고 예측하고 있고, 영국 항생제 내성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1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항생제의 과다 사용 및 처방, 항생제 인식도가 낮은 경우 새로운 항생제 개발 부족이 항생제 내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 2014년 항생제 내성에 대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보건상의 위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요거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매년 보면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었음에도 OECD 평균 사용량보다 1.5배 가량 높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투여하여 불필요한 항균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환자의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항생제 관리 활동입니다.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의료의 질 개선, 부작용 및 내성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ASP는 항균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표적화되고 제한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항균제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학제 간의 개입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ASP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ASP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부 상급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SP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미생물학자 및 감염관리 전문가의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간호사가 필수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와 협력해서 건강 증진, 교육 및 환자 치료를 조정할 책임, 항생제 투여, 약물 투여 경로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자의 모니터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의료인입니다. 필수 인력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항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인식도와 수행도 파악이 필요하며 중요도, 수행도 분석 작성을 통해서 간호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항균 관리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의료의 질 개선, 의료비 절감, 항생제 내성 감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ASP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임상 간호사들의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인식도와 수행도를 파악하고 IPA 매트릭스를 작성함으로써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인식도와 수행도 차이를 파악하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인식도 및 수행도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임상 간호사의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인식도와 수행도를 IPA 매트리스 영역별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확립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단면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비광역시에 소재한 1개의 상급 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 주임 간호사입니다. 제외 기준은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부장 등 직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간호관리자와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지파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산출하였으며 탈락률 5%를 고려해서 총 210부 배부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9문항, 기관의 특성 9문항,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와 수행도와 관련된 것은 2023년 일본에서 개발한 사카구치 등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 의료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환자 관찰 영역과 의사 보고 및 제한 영역, 검사 및 투약 영역, 교육 영역, 다학제 간 조정 영역, 최신 정보 습득 영역 총 73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식도와 수행도가 높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인식도는 크롬바-알파 0.98이었으며 수행도는 0.97이었습니다. IPA 매트리스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며 X축은 인식도, Y축은 수행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식도와 수행도 모두 높은 영역은 지속 유지 영역이고 인식도는 낮고 수행도는 높은 영역은 과잉 투자 영역, 인식도는 높고 수행도는 낮은 영역은 우선 개선 영역, 인식도와 수행도 모두 낮은 영역은 점진 개선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D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병원 간호부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고 설문지는 총 210부 배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약 20분 소요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관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와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인식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는 T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와 수행도에 대한 차이는 T테스트, 아노바, 맨 화이트 U 테스트, 크로스컬 왈리스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셰페 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인식도와 수행도를 통해서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개선해야 할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입니다. 성별은 여자가 97.5%로 가장 많았고 연령도 25에서 35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력은 1에서 5년 차, 6에서 10년 차, 11에서 19년 차가 순서대로 있었고 학력은 4년제 이상이 7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간이 82.3%였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곳이 92.1%, 그다음에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교육을 들은 사람이 65%였습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도와 수행도의 차이입니다. 인식도는 평균 4.42였으며 수행도는 평균 3.96점이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6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인식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최신 정보 습득 영역과 다학제 간 조정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사 투약 영역에서 가장 차이가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 결과입니다. 항균관리 가이드라인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 항균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고 수행도에 대해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IPA 매트릭스 결과입니다. 이건 항생제 스튜어드십 전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인식도 전체 평균 4점과 수행도 전체 평균 4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지속 유지 영역은 총 36개 문항, 과잉 투자 영역은 없었으며 점진 개선 영역은 6개 문항, 우선 개선 영역은 총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 관찰 영역의 경우 인식도는 11번 항생제 알레르기 영역을 확인한다, 수행도는 8번 항생제 알레르기 이력을 기록한다 문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두 번째 의사 보고 및 제한 영역에서 31번 제한 항생제인 경우 의사에게 보고한다 문항이 인식도와 수행도 모두 점수가 높았습니다. 항생제 검사 및 투약 영역에서 인식도는 44번 무균적으로 혈액 배합 검체를 채취한다, 수행도는 45번 무균적으로 소변을 배양 검체에 수집한다 문항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 영역에서는 인식도와 수행도 모두 55번 환자에게 항생제 알레르기 증상 발현 시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문항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학제 간 조정 영역도 인식도와 수행도 모두 69번 전원병원과 배양 결과 정보를 공유한다 문항이 평균이 가장 높았습니다. 논의입니다.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임상 경력, 학력의 차이에 따른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항균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간,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기간, 항균관리 교육을 받는 경우에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보면 각 변수별로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항균관리 교육 경험의 여부는 간호사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인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체적이고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인식도는 평균 4.42였고 수행도는 평균 3.96이었습니다. 이건 선행 연구 인식도를 봤었던 평균 4.0점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2018년 국내 5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ASP 현황을 조사한 결과 ASP에 참여하는 의료진 중에 간호사는 0명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ASP를 의사, 약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였으며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호사가 ASP의 핵심 인력으로 포함되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에 사카구치의 일본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하위 영역 중에 검사 및 투약 영역에서 인식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검사 및 투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업무를 많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속 유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 국내 본 연구에서 환자 관찰 영역이 73.1%, 교육 영역이 50.0%로 높았는데 이는 한국의 간호 문화가 환자 중심적이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점진 개선 영역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지식과 감염 예방에 대한 이해 부족,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간호사와 의사 간의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구조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선행연구에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과 일치하였고, 효과적인 항생제 스튜어드십 운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학부 교육 과정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추가하고 이후 의료기관 내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 교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선 영역의 경우 일본이랑 국내 본 연구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었는데,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문학은 일본과 한국 모두 우선 개선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주 등의 연구에서 간호사 중 일부만 적절한 항균제 사용이 간호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사카쿠치 등 연구에서 항균요법의 적절성과 효과평가는 의사 또는 약사의 업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관련 약동학과 양력학 등의 교육이 부족해서 항생제 효과평가나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 구성 및 회진을 통해서 직접적인 피드백 및 교육을 시행을 한다면 항생제 내성률 감소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랑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교육 요구도를 사정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교육할 기회가 많으나 환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에 비해서 수행이 낮아서 교육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환자 교육을 위해서 보수 교육으로 최신 항생제 지식 및 이슈 파악, 동료 간호사들과 의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환자 모니터링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중심에 있으며 항생제 처방을 확인, 투여, 치료 효과와 모니터링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는 ASP 중재에서 간호사의 일상 업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간호사 업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립한다면 성공적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이끄는데 간호사가 필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안입니다. 인식도 수행도가 모두 낮은 점진 개선 영역과 인식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우선 개선 영역을 바탕으로 간호사 역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강력시 1개의 상급 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으로 추후에는 지역이랑 병원 규모를 다양화해서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점수가 낮았던 우선 개선 영역과 점진 개선 영역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의 학부 교육 과정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기본 개념과 항생제 내성, 의료 관련 감염과 사망률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환경관리 교육과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관련하여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의무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맞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의 간호사 역할을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필수로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진을 통해 직접적인 피드백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기관 내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장수술 환자의 선막 예측을 위한 프리딜링 모델과 이 프리딜링 모델의 사단과 비교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병원 조은주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 선망은 중환자실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국내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1.9에서 80%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술별로 나눠봤을 때 NS 수술에서는 19%, OS에서는 24%, 유료선 8.8%인데 심장 수술의 경우에는 46%로 다른 수술에 비해 높은 선망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수술 후 선망 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망 유발 요인으로 촉진 요인과 소인 요인이 있습니다. 촉진 요인은 통증, ICU 입원, 재원기간, 실혈, 수술 전 빈혈, 수술 위험과 같은 선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고, 소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선망에 대해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요인입니다. 심장 수술은 고령, 심폐우회수를 사용하고 대량 수혈을 하며 수술 시간이 길고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해 중환자실 체류 기간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망을 유발하기 쉬운 요인들입니다. 선망을 판단하는 도구로 국내 임상에 자주 쓰이는 CAM ICU와 ICDS가 있습니다.
두 도구는 선망 진단에 효과적이고 임상에 자주 쓰이고 있지만 간호사의 주관적인 특정이 들어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객관적 수치로 선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리딜리링 모델과 이 프리딜리링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국내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딜리링 모델과 이 프리딜리링 모델의 차이는 프리딜리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실 후 24시간 이내에 밑에와 같은 요소를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 프리딜리링 모델의 경우에는 입실 직후 계산을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심장수술 환자에게 프리딜리링 모델과 이 프리딜리링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수행하였습니다. 심장수술 환자의 선망 발생 빈도와 선망 발생 예측 모델의 점수를 확인하고 두 선망 발생 예측 모델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타당도 및 ROC 곡선을 구한 후 곡선화 면적을 확인하여 심장수술 환자에게 적합한 모델을 판별할 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BCP 대학병원에서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심장수술을 받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에피데미올로직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심장수술 환자들의 선망의 주요 위험 요인들 중 인지장애 위험비와 연령의 위험비인 중앙값이신 3.0과 선망의 발생률 중 최소값인 4.1% 설정하였습니다. 입각과 유수준.05, 파워.80, 사례군과 대조군의 비를 1대2로 할 경우 필요한 최소 대상자의 수는 사례군 145명, 대조군 434명으로 총 506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연구에서는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713명을 대상자로 분석하였고 선정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상,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이중판막 치환술, 심장 종양 제거술, 대동맥 및 치환술, 심장 이식술 및 기타 심장과 관련된 수술 등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제외 기준으로는 입원 전부터 KMI 측정이 불가능하여 선모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외 기준이었습니다. 조사한 특성으로 일반자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이 있는데 일반자 특성은 연령, 성별, 흡연력, 기저질환, 중환자실 입원 시 의식 수준과 퇴원 시 의식 수준으로 총 6개 항목이고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수술 시간, 응급입원 여부, 응급수술 여부, 수술 방법, 인공호흡기 사용 시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 수술 후 병원 재원 기간, 선망 지속 시간으로 총 8개 항목이었습니다. 선망 지속 시간은 심장 수술 후 선망 발생이라고 기록된 시점부터 선망이 없다고 기록된 시점을 측정하였습니다. KMICU가 자주 쓰는 도구 중 하나인데 제 논문에 골든 스탠다드가 되었던 도구이고 선망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인공호흡기 환자에게 대해 표준화된 비언어적 평가를 사용하여 선망을 평가하는 도구 4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24시간 이내 의식 변화 유무가 있다면 예스고 두 번째 문항 넘어가서 주의력 결핍 확인을 하여 10가지 글자를 불러주고 특정 글자에 손을 잡게 한 다음 2개 이상의 오답일 경우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항에서 의식 수준 변화가 있다면 선망을 진단을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네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서 비체적인 사고를 들어서 1이 큰지 3이 큰지 돌이 물에 뜰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한 다음에 틀린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선망으로 진단합니다. 개발 당시 민감도는 93%고 특이도는 98%고 평가자가 신뢰도는 카판은 0.96이었습니다. 프리딜리링 모델은 연령, 아파치 점수, 입원 그룹, 혼수 상태, 감염, 대상자 상증, 진정제 및 몰핀 사용, 요소 농도 및 응급 위험의 10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계산을 통해서 20% 이하일 경우 저위험군, 20%에서 40%면 중등도 위험군, 40%에서 60%면 고위험군, 60% 초과일 경우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개발 당시 민감도는 62%고 특이도는 89%고 곡선화 면적은 0.86이었습니다. 이 프리딜리링 모델은 프리딜리링 모델을 좀 간단하게 다시 만든 것이고 13개 ICU에서 다국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비슷한 예측 인자긴 한데 연령, 인지장애 병력, 알코올 남용 병력, 집중 요소 질소, 입원 범주, 긴급 입원, 평균 동요 혈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및 호흡 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식을 통해 0에서 10% 이하일 경우 초저위험군, 10에서 20%면 저위험군, 20에서 35%일 경우 중등도 위험군, 35% 초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개발 당시 민감도는 71%고 특이도는 69%, 곡소화 면적은 0.76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집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전자의무 기록을 근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B대학교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전자의무를 기록으로 토대로 연구를 하였고 이 IRB를 토대로 그 연구병원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기록 검토 허락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집된 연구는 SPSS 통계 프로그램과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위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선망 발생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속형 변수는 T테스트,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모델의 점수에 따른 선망 발생 차이는 T테스트, 위험군별 선망 발생 차이는 카이제곱 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모델로부터 계산한 점수와 캠ICU 점수를 기초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유된 지수가 최대값이 되는 컷오프 점수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검증하였습니다. 두 모델의 ROC 곡선을 그려 곡선화 면적을 구하고 95% 신뢰 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결과고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총 773명으로 남성이 62.1%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은 65세였고 이들 중 선망이 발생한 대상자는 28.8%였습니다. 선망 기간은 대략 14.22시간이었고 그 분석 결과 유의했던 결과는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있었고 선망군의 경우의 평균 연령 69세였고 비선망의 경우는 63세였습니다. 또한 기저질환 중 고혈압 여부, 당뇨, 알코올 남용 병력, 신부전 여부 및 중환자실 재현 기간, 수술 후 재현 기간에 두 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리딜링 모델에 해당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선망군은 57.9%로 나타나였고 이 프리딜링에서 고위험군에 나왔던 선망위험군은 45.3%였습니다. 프리딜리링 모델의 유된 지수가 최대가 되는 경계 점수는 64.01점이었고 여기서 민감도는 64.9%, 특이도는 83.3%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딜리링 모델에서 컷오프가 되는 유된 지수는 14.05였고 민감도는 73.2%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딜리링 모델의 특이도가 이 프리딜리링 모델보다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곡선화 면적을 그려보았을 때 프리딜리링 모델이 0.77이고 이 프리딜리링 모델이 0.65였습니다. 논의입니다. 선망 발생률은 28.8%였고 선망 지속 시간은 평균 14.2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망 관련 연구와 비슷한 선망 발생률이 있었고 기전 질환 중 고혈압 여부, 당뇨 여부, 알코올 남용 병력, 신부전 여부와 같은 중환자실 재현 기간, 수술의 재현 기간과 같은 요소는 대동맥 박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딜리링 모델의 특이도는 83.3%고 이 프리딜리링 모델은 51.6%였는데 프리딜리링 모델의 특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선망 발생은 심장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6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24시간에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선망 발생과 위험의 측정 시기가 맞지 않았을 경우 두 모델의 유의성이 떨어질 수 있었고 그 경계 점수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였을 때 이 프리딜리링 모델은 선망률이 낮은 선별 테스트 역할을 할 수 있고 프리딜리링 모델은 저위험군으로 잘못 분류된 환자를 식별하는데 더 적합하고 확증 테스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위험군에 여겨진 대상에게서는 위험도가 낮은 대상에서 선망을 잘 판별해내는 이 프리딜리링 모델을 사용하고 고위험군이라 여겨진 대상자에게는 고위험군을 잘 판단해내는 프리딜리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선화 면적에서는 프리딜리링 모델이 0.77이고 이 프리딜리링 모델이 0.65였습니다. 중환자실 선망 예측 모델 14개가 있는 연구를 분석했을 때 각각 0.84, 0.76으로 본 연구에 비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0.75와 0.54로 본 연구가 좀 더 낮거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된 이유는 아마 심장수술 환자가 심폐기 사용으로 인한 주요 변수를 이 앞에 선행 연구에서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 연구 대상 병원의 기록 상태에 따른 영향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제안점으로는 본 연구는 전자 인물 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에 결책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최근 다른 기록을 대체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변수에 대한 정의 확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정 환자에게 맞는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1대학병원의 심장수술을 받은 입원 환자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외적 타당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향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기관에서도 확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심장수술을 받은 입원 환자의 수술 후 선망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수술 후 선망 예측을 위한 두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여서 심장수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 프리델리리 모델은 간단하고 빠르게 선망 유형군을 발견할 수 있으나 고유형군을 판별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두 모델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예측 도구가 선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집중적인 관찰과 중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선망 유형군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중환자실 간호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우수상 두 편의 논문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 총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평을 해주실 분은 교육위원장이신 주현옥 동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간호사회 교육위원장 동아대학교 주현옥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상을 수여받으신 모든 간호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상에 부산 지역 9개 대학교, 9개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학술지 게재 논문 10편, 석박사 학위 논문 13편, 총 23편의 논문을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숫자는 좀 줄었지만 대학이나 병원의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게재 편수도 작년보다 작년 이제 학위 논문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학술지 게재 논문도 올해 그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상한 논문은 게재 논문 6편이고 학위 논문 5편입니다. 보시다시피 비율로 따지면 게재 논문이 수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위 논문으로 수여하지 못하신 분들 내년에 꼭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간호학술상의 목적은 논문의 질,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간호사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또 간호의 질, 그래서 간호 실무와 관련된 논문에 조금 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상을 없애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려상 3편을 추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침을 보면서 그 장려상 그 상금이 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장려상 금액을 조금 더 내년에 올리는 걸로 그 이사회에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내부 교육위원 3분, 외부 대학교수 3분, 이렇게 총 6분이 심사를 해서 교수님들 간 점수를 좀 낮게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높게 주시는 분도 있어서 점수 평균을 하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순위 평균을 해서 순위로 등수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간 격차가 가능한 없도록 하였고요. 외부 3분의 경우는 공모자가 소속되지 않은 대학의 교수님들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 논문 공모자 이외에도
공동 저자, 그다음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와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저자라든가 심사위원 이런 분들이 관련된 논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부산시 간호사회는 우리 간호사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고 올해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앞으로 더 그 게재된 논문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한 번 더 오늘 수상하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간호학술대회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께는 1만 원의 쿠폰을 또 보내드리니 끝까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내년 제44회에는 더욱 알찬 정보 교류와 학술활동 강화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3회 간호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